저는 지금 10살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딸을 데리고 이혼했다고 하면 항상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많은 아픔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3년 전 딸이 7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출근 챙기고 아이 유치원 보낸 뒤에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친한 친구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혹시 너네 남편이 요즘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 친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오늘 은행 볼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네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 자연스럽게 팔짱까지 끼고. 미안한데 이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구가 말해준 장소는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바람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의 진지한 목소리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집에서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두고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가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바로 화장실로 직행해서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그 장소로 갔어요. 친구가 말한 상가 건물 앞에서 차 안에 숨어 기다렸죠. 그리고 봤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요. 그것도 열쇠를 꺼내서 직접 문을 여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저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모두 찍힌 증거 사진들을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태연한 척했어요.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왔을 때도 평소처럼 고생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딸과 저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 집을 드나드는 사진들을 모아서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식이 감히 딸, 우리는 네 결정을 따를게. 아빠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의 든든한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마주하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발뺌하더니 증거를 내밀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게 싹싹 빌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실수였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오히려 이런 뻔한 말만 반복했어요. 애 생각은 안 해? 애가 아빠 없이 어떻게 자라는데? 애 생각은 네가 해야 했던 거 아니야? 애 엄마한테 이러고도 너가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무조건 며느리 탓만 하더라고요. 네가 집안일을 제대로 했으면, 남편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여자가 참아야지. 이런 말들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제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고 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고 가정이면서도 가정 같지 않은 그 공간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결단은 옳았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남편의 책임이 막중한 상황이라 이혼 소송은 제가 원하는 대로 끝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딸과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제 모든 걸 제가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웠던 건 제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처받지는 않을지. 매일 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딸은 정말 씩씩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아빠보다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아. 어느 날 밤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에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딸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쾌적하고 밝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훨씬 넓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니 집안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우와, 완전 예쁘다. 딸이 새 방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함께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고르고 작은 화분도 놓으며 집을 꾸몄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치유였어요. 아침 루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남편 출근 챙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딸과 저만의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할 일을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 그래, 어떻게 그렸는데? 엄마랑 나랑 둘이 손잡고 있는 거. 선생님이 예쁘다고 칭찬해줬어.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는 지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정말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딸이 조금씩 자라면서 저에게 고민도 털어놓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자세히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느 날은 제 화장대를 뒤지다가 립스틱을 몰래 발라본 적도 있었죠. 너 지금 뭐 한 거야? 엄마 화장품 너무 예뻐서. 아직 어린데 뭘, 나중에 크면 엄마가 사줄게. 정말? 약속이야? 딸이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이혼의 아픔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지고 없었어요. 친정 가족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주말이면 엄마 아빠 댁에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손녀를 보면 세상을 다 준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이혼 전보다 오히려 친정과의 교류가 더 자주, 더 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공주 왔네. 할아버지가 용돈 줄까? 딸은 외가 식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전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딸에게도 친할머니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해가 될 사람들과는 철저히 선을 그었죠.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잘 있어? 외할머니 잘 있잖아. 아니, 아빠의 엄마 말이야. 잘 계시긴 한데 우리랑은 안 만나. 만날 필요도 없고. 왜? 엄마랑 너한테 안 좋은 사람이거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어렴풋이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딸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 여자 혼자서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초능력자야? 딸이 어느 날 저를 보며 한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소박한 일상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엄마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는 딸의 목소리, 저녁에 함께 TV를 보며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주말이면 손잡고 마트 가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 저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딸이 건강하게 밝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덕분에 당장 생활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에 기대어 사는 게 싫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벌어서 당당하게 딸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광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었어요. 비록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지만 그 경험과 인맥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펼치고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고객층을 타깃으로 할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딸이 잠든 밤이면 혼자 조용히 작업했어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도 돌렸습니다. 다들 반가워하며 응원해줬고 몇몇은 실질적인 조언도 해줬어요. 너 실력 좋았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필요하면 작은 프로젝트 하나 넘겨줄게. 포트폴리오 쌓는데 도움될 거야.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저만의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명함을 처음 받아 들었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 앞에 붙은 대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딸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사장님이 됐어. 우와, 엄마 멋있다. 그럼 나도 나중에 사장님 할 거야. 딸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내가 이 길을 제대로 선택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견적을 내도 번번이 다른 업체에 밀렸습니다. 밤새 작업한 시안이 거절당할 때면 속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프로젝트를 따내고 성실하게 작업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작업이 깔끔하고 빨라요. 소통도 잘 되고 믿고 맡길만 해요. 그렇게 단골 고객이 생겼고 소개로 새로운 고객도 늘어났어요. 6개월쯤 지나니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날 무렵엔 저를 도와줄 직원을 한 명 뽑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제가 직접 번 돈으로 딸을 키운다는 사실이었어요. 엄마, 나 이거 사줄 수 있어? 물론이지. 엄마가 번 돈으로 사주는 거야. 예전엔 남편 눈치를 보며 아이한테 돈 쓰기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돈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걸 사줄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딸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장래희망 쓰라는데 나도 사장님 할 거야, 엄마처럼. 그래, 우리 딸 멋지네. 엄마가 응원할게. 딸이 제 모습을 보며 꿈을 키워가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혼한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이 안정되면서 우리의 생활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주중엔 바쁘게 일하고 딸은 학교에 가지만 주말만큼은 온전히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캠핑이었어요. 처음엔 친구의 권유로 따라갔던 건데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여기 공기 완전 좋다. 별도 엄청 많아. 텐트 안에서 둘이 누워 별을 보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곳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딸과 손을 잡고 별자리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 캠핑은 우리의 취미가 되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캠핑장을 찾았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강원도의 계곡, 제주도의 해변, 경주의 산속. 갈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우리를 반겨줬어요. 엄마, 다음엔 어디 갈 거야? 남해 쪽 어때? 바다 보면서 캠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바다? 완전 좋아. 빨리 가고 싶다. 딸과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여행지를 고르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혼 전보다 훨씬 더 질 높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전엔 남편이 집에 있어도 각자 따로 놀았고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도 남편은 휴대폰만 보거나 혼자 돌아다니기 일쑤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딸과 저 단둘이지만 진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
어느 날 캠핑장에서 딸이 제 품에 안기며 한 말이에요. 엄마도 행복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응, 약속해.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둘만의 행복한 시간도 가득하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평온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깨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일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며느리냐?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그 목소리를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전 시어머니였어요. 이혼하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 제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대한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요? 나 죽기 전에 손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구나. 네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저를 그렇게 비난하고 아들 편만 들더니 이제 와서 손녀가 보고 싶다니요. 3년 동안 생일 한 번, 명절 한 번 연락 없던 사람이 지금 이러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미 남남입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어머님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 거 아니냐? 내가 그의 친할머니인데. 친할머니요? 할머니 노릇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셨나요? 아이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때는 상황이 그랬잖니?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할 때도 제 탓만 하시더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부탁이다. 딱 한 번만 죽기 전에 우리 손녀 얼굴 한 번만 보자.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죽기 전이라는 말에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 걸까? 만약 정말 돌아가시면 나중에 딸이 후회하지는 않을까?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한테 한번 오라고 하시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살짝 애둘러 말했어요. 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아빠의 엄마? 역시 눈치가 빠른 아이예요. 그런데 네가 싫으면 안 가도 돼. 엄마는 네 의견을 존중할게.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볼까? 혹시 나중에 네가 후회할까 봐. 알았어. 엄마 마음 편한 게 중요하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오면 되지 뭐. 딸의 어른스러운 반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왔나,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마무리는 짓고 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확실히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저를 비난하던 그 표정이 보였어요. 왔구나. 시어머니가 딸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봐라. 할머니 얼굴 좀 보자. 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사해. 제가 조용히 말했고 딸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많이 컸네. 예쁘게 자랐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사드렸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 며느리야. 아니,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다. 무슨 부탁이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퇴원하면 집에서 요양해야 하는데
누가 좀 돌봐줘야 할 것 같아서.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네가 좀 간병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며느리였잖아.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이혼한 며느리에게 간병을 해달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이미 남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지. 내가 너희 집에서 고생 많이 했잖니?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어머님을 돌봐드려야 하는데요? 이혼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야, 그래도 네가 이 집안 며느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벼랑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딸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잖아요. 할머니가 돌봐주실 사람은 아빠한테 부탁하시고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고 똑똑하게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자, 엄마. 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손을 잡은 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방금 저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런 상황을 겪어야 했다니. 혹시 상처받은 건 아닐까 싶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괜찮아? 오히려 딸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는 무섭지 않았어? 아니, 전혀. 오히려 화났어.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 한 것 같아서. 엄마는 이제 할머니의 며느리도 아닌데 왜 저래? 그러게, 엄마도 이해가 안 돼.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딸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엄마,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뭔데? 할머니는 왜 아빠한테 부탁 안 하고 엄마한테 하는 거야? 아빠가 진짜 아들인데.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아마 아빠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가 봐. 그럼 할머니가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아들도 안 찾아오는 거면. 딸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항상.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이런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차에 타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대기 중에 딸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 우리 또 갈 거야, 병원에? 아니, 이제는 안 가. 다행이다. 나도 다시는 안 가고 싶어. 미안해. 네가 불편한 일을 겪게 해서. 괜찮아. 오히려 좋았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봤잖아.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 딸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딸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엄마 옆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하지. 그날 밤 딸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한 부탁 그리고 딸의 당당한 모습.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그 번호였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몇 통 왔지만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끝이야. 이제 정말 끝.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학교 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어제 할머니한테서 또 연락 왔어? 아니,
이제 번호 차단했어. 잘했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건 난 싫거든. 고마워, 우리 딸. 엄마, 나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뭘?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딸이 활짝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힘든 한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후련한 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일하던 중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정말. 괜찮아요, 엄마.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우리 딸이 정말 씩씩하게 잘했네. 손녀도 대견하고. 네, 저도 딸한테 많이 배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혼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건 딸이 상처받을까봐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란다는 낙인이 찍힐까봐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딸은 저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정의 형태보다 중요한 건 그 안의 내용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할머니가 없어도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저녁에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친구들이 내 말 듣고 엄마가 멋있대. 그래,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혼자서도 나 잘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나한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 딸의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우리 딸이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난다. 나도 엄마 있어서 좋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옆에 와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캠핑 갈까? 좋지, 어디로 갈까? 바다 보러 가자. 파도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엄마가 예약해 볼게. 딸이 활짝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 외롭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와의 일로 마지막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 이상 그쪽 세계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제 현재와 미래는 딸과 함께하는 이 삶이었어요. 그날 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완전해.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듯이 오늘의 일도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딸의 이마에 살짝 키스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웃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고 딸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병원 사건 이후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딸과 저는 여전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약속한 대로 바닷가로 캠핑을 다녀왔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텐트 안에서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난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언니 전 남편 소식 들었어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름이 나오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주변에 잔뜩 빚을 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랑 같이요. 그렇구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잘렸다던데요? 그 일 때문에 완전히 망신당하고 결국 한국에서 버티기 힘들었나 봐요. 동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한인 사회가 좁잖아요. 소문이 다 퍼져서 교민들도 거리를 두고 되게 외롭게 산다던데. 그렇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 한구석이 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전시어머니? 그분이랑도 연락 안 하고 산대요. 뭐? 아들이 엄마한테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돈 달라는 전화만 오니까 번호를 아예 바꿨다나 뭐래나. 순간 병원에서 봤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외로움. 그래서 전 며느리에게 간병을 부탁했던 거였나 봅니다. 연락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쓸쓸하네요, 그래도. 동료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괜찮아요? 이런 얘기해서. 괜찮아. 고마워. 알려줘서.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전 남편의 소식, 시어머니의 상황. 한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정심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수심이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끝났구나 하는 확인일 뿐이었어요. 저녁에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서 와. 오늘 학교 어땠니? 좋았어. 오늘 미술 시간에 상 받았어. 딸이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우와, 대단한데?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 엄마랑 나랑 바닷가에서 캠핑하는 거. 상장과 함께 그림도 가져왔는데 정말 예쁘게 잘 그렸더라고요. 텐트 앞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엄마와 딸.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고 파도가 철썩이는 바다가 보였어요. 우리 딸 진짜 잘 그렸네. 엄마가 액자에 넣어줄게. 진짜? 고마워, 엄마. 딸이 제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제 진짜 가족이구나. 이게 제 진짜 인생이구나. 전 남편이 어디서 뭘 하든,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든 그건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삶은 여기 있었어요. 딸과 함께하는 이 순간, 이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오늘 저녁 뭐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스파게티 해줄까? 와, 최고. 딸과 함께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딸은 옆에서 재료를 씻고 저는 면을 삶으면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행복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 나 요리사 되고 싶어질 것 같아. 그래, 며칠 전엔 사장님 된다더니? 그것도 좋고 요리사도 좋고 둘 다 하면 안 돼? 물론 되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딸이 활짝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딸이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친구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일, 선생님께 칭찬받은 일, 다음 주 소풍 계획.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 문득 딸이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냥 엄마랑 둘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친구들 중에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 애들도 있거든. 그거 보면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아.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네가 있어서. 그럼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자. 약속. 제 딸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이나마 과거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이었고 그 인연은 이미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제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분이 선택한 삶의 결과였어요. 아들 편만 들고 며느리를 무시하고 손녀에게도 관심 없다가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는 건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선택했어요. 이혼을 선택했고 딸과 단둘이 사는 삶을 선택했고 제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모두 옳았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한 가정의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완벽한 가족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제 현재는 딸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시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건 더 이상 제 인생과 무관했어요.
저희 모녀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만이 보였고 그 길은 밝고 희망차 보였습니다.